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뭔가 모멘텀이 없는 느낌이다, 비어있는 느낌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네. 뭔가 금요일이고 조금 무거운 장이니까 시장에 조금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발굴을 한번 해볼까요? 모멘텀이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될 PC가 잘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근데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일단 CPI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하락하겠지만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미국은 이제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 이 소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임대료 부분에서의 거의 전방위 지역에서의 한 30% 정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 쪽에. 근데 최근에 뭐 CPI라든지 PC 가중치를 보시면 이 주택 임대료 쪽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임대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CPI라든지 PC 지표들의 하락률이 조금은 횡보세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으로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위에서 고착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좀 긴축에 대한 더욱더 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택 시장이 시장 금리들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기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완전 지금 괴리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전체가 완전히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일단은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PMI 지수입니다. 이제 3월 초에 중국의 양회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중국의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양회 정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의 PMI 지수까지 꼬꾸라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 3월에 CPI 지수를 우리가 FOMC 회의 전에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안까지는 각종 지표들을 또 보면서 긴축이 된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 박스권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PMI 지수 그리고 양회를 조금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최근에는 계속 AI 관련주들만 치고 나가는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요즘 시장은 AI 종목이 없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그게 저희다. 라고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가는 종목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관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남이 돈 벌면 좀 배 아픈 심리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심리를 잘 억누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월 달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야가는 구간이나 좀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시장이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은 아마 올라갈 거라면은 3월 달이든 4월 달에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따라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퍼스트 무버가 되시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좀 흐름을 보이는 상황인데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은 또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챗 GPT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이번 달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다른 게 많이 오는 것들이 조금은 부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억눌렀다가 다시 시장이 좀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좀 저평가되는 종목들, 그리고 1월달 이후에 좀 쉬어가는 종목들 그쪽으로서 다시 한번 따라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시장 전략을 오늘 두 분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뜨거웠던 세 가지 섹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 나눠볼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M&A 타겟이 어디로 갈지 많은 분들 지켜보고 계시죠. 후보 기업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금이 145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대형 M&A가 2017년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없었는데 이 유보금을 어떤 기업에 쓸지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큰 기업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후보군이지 뭐 네. 가능성이 크다 할 수가 있을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나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해외 쪽 같은 경우 NXP라든지 그리고 뭐 인피니언 테크라든지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 칩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메모리 쪽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보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물론 메모리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벤치마킹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TSMC가 되고 싶을까요? 엔비디아가 되고 싶을까요? 엔비디아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고 네.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TSMC처럼 위탁 생산만 해주는 그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선도 기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엔비디아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보다는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쪽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도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가온칩스도 그렇고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전부 팹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GPU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TSMC 쪽으로 맡기고 그 제품을 엔비디아라는 브랜드를 찍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아가야 나아갈 때 또 방향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엔비디아 모델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수율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나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암바렐레라는 그 미국의 4대 자율주행 기업에 통해서 5나노 위탁 생산을 맡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나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천히 수율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현재 5개 공정이 예정이 되는데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상용화를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300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인지 없을 뿐이지 만약에 앞으로도 이 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TSMC 조금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TSMC가 가격을 높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율만 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가격 경쟁을 통해서 그때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은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쪽보다는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쪽으로 좀 강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되고 싶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팹리스 쪽으로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팹리스 쪽으로 지분 투자를 하던 M&A를 하던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사실 삼성전자 유보금이 유동성 현금 자산이 맞냐, 맞다면은 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현금성인지 유동성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일단 뭐 유보금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네. 일단은 이제 사내 유보금을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이 이제 잉여금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뭐 신규 투자라든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모아놓은 돈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 사내 유보금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M&A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만 인수 이외에 사실 큰 그런 굵직한 이슈는
없었죠. 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하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많은 이 유보금을 바탕으로 만약에 사업적인 부분을 끌어낸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거기에 좀 하나 좀 이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좀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권을 좀 지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앞으로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따라갈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이 인수를 하면서 좀 힘을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의 좀 기대감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론되는 기업들을 투자 전략을 짤 때 선취매를 했다가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정말 삼성이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뭐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일단은 근데 사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벌써 움직였죠. 뭐 네. 이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은 이미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의 그래도 뭐 업력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이미 좀 됐기 때문에 물론 확정이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상승했었던 것처럼 그날만큼은 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그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예 이벤트가 픽스가 됐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M&A 부분에서 선취매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M&A 픽이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정태근 팀장님도 네.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건 도안이면 모시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그만큼 어느 기업이 될지 대한 부분들의 정보가 본인이 있다라면은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참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만 한해서 유동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그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 그룹 전체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다 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다 포함을 시켜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 기준을 보느냐 또 연결 기준을 보느냐 이렇게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 것들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이라고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만 얘기를 하는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M&A 이슈에 대해서 두 분께 꼼꼼한 분석을 들어봤는데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죠. AI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또 반도체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챗GPT 열풍이 불면서 개당 1,300만 원짜리 반도체가 나왔다. 이게 또 엔비디아의 반도체라고 하던데 이 시장의 95%를 엔비디아가 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AI 반도체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던데 이 점유율 싸움에서 국내 기업들도 조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HBM, DRAM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들이 독보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HBM 같은 경우는 그 하이닉스가 점유율 한 70%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 그 중요한 건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GPU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 점유율은 우리 삼성전자도 감히 탐내지 못할 겁니다. 거기 어떤 선두업체고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그 AI 반도체인 GPU 쪽에 들어가는 HBM, DRAM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또 마찬가지 DDR5에 들어가게 되는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왜 그렇게 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TSMC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처럼 엔비디아 쪽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GPU를 경쟁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를 활용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 DRAM 쪽으로 주력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이제 HBM, DRA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HBM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되면은 하이닉스가 좋냐, 삼성전자 선택했냐 이런 또 갈림길이 놓이게 되는데 네.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HBM 4세대 HBM까지 현재 엔비디아 쪽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인텔까지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AMD 쪽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하이닉스 쪽이 승산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HBM D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또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70%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후공유 쪽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까지 연결해서 보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이런 고성능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인한 수혜주를 찾는 게 테마주들보다 조금 더 안전한 뭔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장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뭔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세력이 붙은 테마주들이 더 강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뭐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뭐 말씀 주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또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사실 연관 기업으로 패키징 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한미 반도체가 좀 연관이 됐었거든요. 네. 물론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벤트도 있어서 좀 같이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작년부터 좀 이뤄지고 있었고 그런 좀 힘이 응축돼서 같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간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후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안 움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연관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조금 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뉴스를 기반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일 급등 이후에 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은 해당 섹터에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많은 공부가 있지 않으셨을 때는 좀 정보에 의해서 단기적인 매매는 조금은 자제를 해보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는 이 풀무원 관련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주주 환원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풀무원이 자사주 소각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 느는 이유와 함께 주가에 사실 풀무원도 상한가 가까이까지 갔는데 상승폭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단발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됐던 매입이 됐던 이런 네. 부분들이 일단은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인색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엔비디아라면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GPU가 많이 팔리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쪽으로 어쨌든 HBM을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참 우리나라하고 미국 쪽하고 차이점인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을 보는 기준이 주당 순이익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주당 순이익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예를 들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어쨌든 챗GPT 관련돼서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를 많이 팔게 되면은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자사주 매입이 됐던 뭐 배당이 됐던 이게 결국 주주한테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네. 단순히 물론 실적이 잘 나와서 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실적의 플러스에서 이제 거기다 어떤 주주 환원책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인색하고 없는 것들이죠. 예, 아시겠지만은 뭐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인텔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삼성지수가 올라갔다. 뭐 애플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이 올라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다가 지수가 안 가잖아요. 네. 그게 결국 주주 환원책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을 결정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급등했었지만은 여기 결국에는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상환 우선주 이런 성격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론 나왔죠. 단발성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자사주 소각을 끊임없이 네버엔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단기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공세를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BYC라든지 태광산업이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풀무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상당히 낮다라는 것들도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꺾이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처럼 한국도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펼치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주가에는 단발성 이슈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핫했던 세 가지 이슈, 이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 짜봤고요.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다음 주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핫한 세 종목이죠.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코난과 메디톡스 그리고 다시 꿈틀대는 메타버스 안에서 선익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메디톡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메디톡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휴젤이랑도 분쟁을 진행 중인데 오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메디톡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베팅을 거신 건가요? 주식시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겁니다.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일부 승소거든요.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이 승소했어요. 무죄로. 네. 승소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형사재판에서 대웅제약이 이겼던 일부 승소가 났던 시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승소 요 단에만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웅제약과 했던 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휴재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수밖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간단합니다. 시장은 보고 싶은 건 본다. 일부 승소가 아니라 승소했다. 그리고 휴젤도 승소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메디톡스의 주가를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거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어찌 보면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메디톡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10만 원 부분에서 바닥을 천천히 다져 나가다가 이번에 소송 이슈를 내 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좀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도 된다. 아마 소송 이슈가 조금 더 주가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길게 보니까 정말 바닥권이구나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노를 두셨거든요. 이유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분쟁에서의 기대감이 생겨서 네. 거기에 따른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대웅제약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예비 이제 판결이 24년 1월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의 조금 이슈는 지금 휴젤 쪽에 조금은 불리하게 나가고 있죠. 뭐 ICT에서 변호사의 이런 거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기는 조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웅제약의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급도 많이 쏠렸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일단 어쨌든 간에 좀 일정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묻힐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시기적인 부분에서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X를 했고요.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뭐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야 막 이전에 하단 박스권 라인 상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방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이슈 자체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인 매수가 고점 라인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메디톡스 이슈에 따라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수급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 좋았죠. 그중에 선익시스템이 두 자릿수 급등을 했는데 다음 주는 어떨지 두 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은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호실적도 나온 선익시스템이죠. 이 정고점 부근에 와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간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뭐 네. 선익 시스템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이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조금 소형 LED 쪽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조그만한 글라스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니적인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정부의 정책이 나왔죠. 과기부에서 27년까지 석박사 이제 1,600명 양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제도적인 지원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애플의 좀 기대감이 살짝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또 유명한 대기업들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XR 기기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고 앞으로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퀄컴과 또 다른 기업과 하나 이제 협업을 해서 새로운 이제 기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소니는 기존에 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또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런 고부가 산업들 뭐 AI라든지 이런 쪽과도 충분히 이제 고 산업으로 본다라면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일장이 이전에 조금 눌림목이 나오던 그 매물대 부분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추가적인 우상향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흐름 좋았는데 그중에서 본다면 선익시스템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는 코난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이 챗GPT 열풍에 엔비디아 급등 여파로 AI 관련주가 뜨겁죠. 오늘 코난이 급등을 이어갔는데 다음 주도 갈 수 있을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은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왠지 두 분 다 노를 주실 것 같긴 했는데 근데 워낙 또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눈길이 간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길을 거둘까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주식을 가지고 되게 불안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코난테크놀로지를 지금 매수해서 잠이 편하게 올까요? 그리고 네. 만약에 부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일이 저는 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위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그만큼 클까?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논외로 하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얼마만큼 잘 팔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은 과연 그런 그 기분 좋은 시나리오가 완성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뭐 있다라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추격 매수 자제, 그러니까 추격 매수 자제 말 그대로 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챗GPT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앞으로 두더지 잡기식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일례로 오늘 어찌 보면 엔비디아스테크가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엔비디아가 됐던 챗GPT가 됐던 뭐 엔비디아스테크를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부각이 된 것처럼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추격 아닙니다. 추적 매수하는 게 낫지. 지금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직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후발주자들 한번 발굴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에이스 분들과 함께 시장의 핫한 이슈들 모두 파헤쳐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받아가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